술 좀 마시지 말라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가. 술이 유일한 낙인데 뭐? 근데 너도 와 그리 땡땡거리노 진짜 마누라도 아닌 게. 뭐?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왜 진짜 마누라가 아닌데? 니 내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근데 뭐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씨. 혼인신고하고 나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릴 거잖아. 니랑 너네 집 가족 전부 다 기생충처럼 내한테 붙어 사는 거 모를 줄 아나? 기생충?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이면 딴 줄 아나 이씨. 이게 진짜 이씨. 벌써 몇 번째 반복된 그 사람의 폭행.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아이씨. 아 이게 진짜 내를 범죄자로 만드네. 임시보호명령. 뭔 연락하지 말란 개소리고 이씨. 두고 봐라 정남주. 내 니 가만 안 둔다. 에이씨. 아이씨. 이 인간이 왜 전화했지? 여보세요? 야 정남주.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뭘? 네가 내 때렸으니까 그랬지. 네가 먼저 잔소리하고 내랑 우리 집 무시했잖아. 무시는 무슨? 난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 사실? 아 근데 이게 또 열받게 하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아 나도 이대로 그만 못 있지. 부디 밤길 조심해라. 설마. 아니다. 법원 명령도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나. 아이씨. 아, 왜 계속 전화가 오노? 아이씨. 이제 발신자 숨겨서까지 전화하네. 이러면 뭐 내가 받을 줄 알고 어림도 없다. 맞다. 그 임시 보호 명령 떨어지면서 내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증거로 남겨놔야겠다. 아, 또 먹고. 이제 문자까지. 이거 진짜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이가? 아씨, 어째야 되노? 일단 그 인간 번호 스팸 처리하자. 그럼 뭐 전화를 해도 나는 모르는 거지 뭐. 그날 통화 이후 그 사람은 29번에 걸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협박성 문자도 반복됐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가? 이제 어째야 되노? 다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예,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무섭고 또 공포스럽습니다. 야, 이게 지금 가정폭력도 모자라서 이젠 예.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덜러 이어 사건 번호 제396호입니다. 10년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정남주 김동석 씨.
두 사람은 서로의 경제적인 차이와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요. 정남주 씨의 다소 도가 지나친 발언에 김동석 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맙니다. 수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남주 씨는 김동석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김동석 씨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동석 씨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남주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전화와 문자, 메일 등을 보내며 협박을 했는데요. 정남주 씨는 문자는 스팸으로 넘기고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남주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석 씨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현석 변호사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다툰 후에 문자나 전화, 메일을 보낸 게 뭐 그리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김동석 씨의 행위를 보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보이고요. 더불어 가정폭력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중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동석 씨가 전화를 계속했는데 남주 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석 씨의 이런 일련의 행동, 뭐 문제가 될까요? 네, 정남주 씨는 김동석 씨의 전화를 처음에만 받았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씨의 행위는 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동석 씨 입장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음향이나 뭐 문자, 글자 이런 게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상대방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벨소리가 정남주 씨 폰에서 울리게 했으므로 음향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 발신번호 표시나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가 정남주 씨 폰에 나타나게 했으므로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음향과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네. 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재중 전화 표시 이 문자가 도달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한다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처벌 여부가 좌우되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또한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서 불안감, 공포심이 극심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원의 태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 그 생각해 보면 뭐 1시간에 몇 통, 하루에 수십 통, 며칠씩 막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무섭죠. 네. 저는 법원의 그 판례에 적극 찬성합니다. 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도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전화기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보고도 피해자가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토킹 행위로 봐서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자, 이런 또 취지를 존중해서요. 근래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에서도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보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작년 7월 11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네, 개정 전에는 물건이나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은 도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건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글, 음향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므로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판례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게 개정 법률로 이제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인데 그 문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남주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자는 스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네, 김동석 씨는 정남주 씨가 스팸 처리했기 때문에 문자가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문헌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따라서 정남주 씨가 스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동석 씨가 보낸 문자가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정남주 씨가 만약 보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게 문자가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팸 처리를 한 거니까 지금 김동석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김동석 씨가 상대방, 즉 정남주 씨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요.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그렇게 아닌 거 아닙니까? 마시고 공포심이나 어떤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이게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말씀하신 스토킹 범죄 성립의 어떤 좀 핵심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상대방의 성격이 대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의 성격상 문자나 전화를 받아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는데요. 예,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동석 씨가 전화로 말했던 내용이나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정남주 씨가 성격이 대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처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은 협박죄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정준희 아나운서한테 너무 네. 공포심이 도달하게 죄송합니다. 이따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김동석 씨의 범죄 행위
중에서 가정 폭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게 두 부부가 사실혼 관계란 말이죠. 법률혼 네. 관계가 아닌데 이럴 때도 가정 폭력이 성립이 됩니까? 네, 이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성립합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요. 만약 이혼한 관계라고 해도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임시보호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도 지금 동석 씨가 남주 씨에게 전화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거는 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건데 이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소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의 전제가 되었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일단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야,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로맨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궁금한 게. 아니 근데 이게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웬만하면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여러 유사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횟수, 그리고 전후의 사정, 표현 방법이나 함축된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일례를 보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에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SNS로 주고받으면서 다툼이 생겼고 현재 또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만 문자를 전송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건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운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살펴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인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남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남주 씨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마시고 김동석 씨의 스토킹 또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112 신고 또는 형사고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창구 등 여러 상담 기관들도 보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참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